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토지 등 소유자님 여러분, 구역 지정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동구역 뉴스.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동의율 50% 달성. 존경하는 역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님,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준비위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님께 역동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동구역은 20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준비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드디어 동의율 50%를 이루어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님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9일 우리 주민준비위원회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원약정 체결로 재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17%의 추가 동의율을 확보하여 총 67%를 달성하면 우리 광주 역동구역은 구역 지정이 확정되고 주민전체회의를 거쳐 시공사 선정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우리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신축 아파트는 높은 프리미엄과 높은 시세로 우리의 재산 가치가 급격히 증대되어 경제적 자유까지 누릴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토지 등 소유자님 여러분, 구역 지정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이 말씀드렸던 오후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았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이제 벚꽃도 만개를 좀 해서 벚꽃 구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또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설명회, 주민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인사 올리고 오늘 준비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정비사업 부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임상규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8월 달에 한번 인사드렸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우리 주민설명회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한번 또 드렸었고요.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하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민설명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는 우리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신 신주희 준비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을 알리고요. 자, 신주희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있기까지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략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동의서 접수받고 있죠. 접수받고 있는 동의서와 관련된 개략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역동구역 재발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또 많은 건설사에서 많은 관심들도 갖고 계시죠. 이와 관련된 영상도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계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 2반 제한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는 과정에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줄 압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냐, 또는 우리 종전자산, 종우자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 분담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님께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설명까지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 자, 우리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서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사항들, 또는 우리 또 평가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 또는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모든 설명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오늘 설명의 기록을 위해서 설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따라서 발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거수로서 발언권을 요청해 주시고, 어떤 분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록될 수 있도록 소유하고 계신 직원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금 장내가 꽉 차 있는데요. 장내에 다소 이제 혼잡한 관계로 제가 앞쪽에 마이크를 좀 비치해 둘게요. 혹시 질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쪽으로 좀 이동하셔서 발언해 주시면은 영상으로도 또 촬영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휴대전화 다 갖고 계시죠? 예, 휴대전화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다. 소지하고 휴대전화는 잠시 진동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소유주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주민 설명회입니다. 소유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서도 오늘 설명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설명드린 순서에 따라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위원회 소개와 우리 위원장님 인사 말씀 먼저 청해 드릴 텐데요. 우리 위원회 소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2년 5월이죠. 공공재개발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시고 2024년 8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 역동구역의 사업 방향 수립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신주희 위원장님을 앞쪽으로 좀 모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까요? 자리에? 예, 위원님들도 앞쪽으로 한번 좀 나와주시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을 앞장서서 우리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분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동네에서 우리 같이 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안면이 있으시고 또는 우리 주민분들이실 거예요. 인사 한 번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차렷. 자, 위원님께 연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은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신주희 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주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추진하고 계신 신주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위원회 위원장 신주희입니다. 주말임에도 참석해주신 역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한 지 4년 만에 주민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이곳 전심교회에서 설명회를 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설명회를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전심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역동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연회의는 공공재개발이라는 목표 하나로 그 어떠한 업체의 도움 없이 2022년 이반 제안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그리고 응원해 주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위원장이기 전에 소유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많이 알아가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으셨고요. 다음은 오늘 이기까지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주 위원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희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 추진한 지 지금 4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GH와의 공공재개발 MOU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GH는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도시 등 주거복지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공기관입니다. 네. GH는 현재 저희 광주 역동구역 외에도 광명 7구역, 고양원당 6, 7구역, 광명 하안 이렇게 총 4곳에서 GH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 역동구역은 아파트 2,800여 가구가 공급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00여 가구가 우리 광주 역동구역에 들어서게 되면 광주역 초역세권 랜드마크 대단지 아파트가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역동구역은 우리 역동구역보다 2년 앞서서 추진을 시작한 고양 원당 67구역과 그 속도가 같은 선상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전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투트랙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MOU를 체결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한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 광주 역동구역은 최초로 MOU를 체결하기 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서를 진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5월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고요. 11월에 후보지 선정 발표됨과 동시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되었고요. 2023년 7월에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심의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신규 사업 참여 관련하여 경기도 의회 보고까지 완료되었고요. 2024년에 8월에 GH 주최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지원 약정 체결 MOU를 GH와 체결했고요. 현재 동의서 진구는 50%를 달성하였습니다. GH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사기업과는 달리 함부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어떤 적극성과 상호 협력,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보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관과의 MOU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조감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역 앞에 일부 준주거로 해서 주상복합 45층으로 4개 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용적률을 따져보면 약 543%가 나옵니다. 그 옆으로는 3종 주거로 해서 아파트가 35층까지 계획되고 있고요. 이 부분의 용적률은 331% 정도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와 광주역을 잇는 인라인 브릿지 적용으로 우리 초역세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통경축이라든지 투시도를 보시면 커뮤니티를 고려해서 단지 중앙 광장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설계는 차후 시공사에서 특화를 통해서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역 내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GH와 입안 제안 후로 매달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준비위원회는 GH의 3가지 요구를 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3종으로 해서 아파트로 계획을 해왔는데요. 저희 주민준비위원회는 이 부분을 반려했습니다.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우리 소유주분들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서 광주역 앞에 일부 준주거까지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구역을 관통하고 있는 중앙도로를 폐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 도로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이 도로를 남겨놓게 되면 단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어떤 대단지의 프리미엄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도로를 남겨놓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층고가 또 깎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3번째로는 광주 역세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광주역 앞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교에 가시면 엘리웨이라고 있는데요. 상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교 아비뉴 프랑 같은 곳도 벤치마킹해서 광주역 앞으로 상가를 몰아서 연도형 테라스형 상가를 만들면 광주 역세권도 함께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은 지하 2층부터 35층, 주상복합은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각각 공동주택 331%, 주상복합 543%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2,805세대고요. 임대는 약 17%, 47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진행은 사업 주체가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준비위원회에는 추후에 주민대표로 가게 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소유자 여러분의 의견을 GH에 반영하는 기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GH와 함께 사업 시행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통합심의와 인허가를 통해서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아주 최고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욕동구역에는 국공유지가 약 28%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재개발 쪽으로 가져오려면 이러한 공신력 있는 공기관의 어떤 협의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는 GH에 입안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아주 최상의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 채납은 낮출 수 있고요. 용적률은 상향됩니다. 이렇게까지 가능한 이유는 조합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 없이 주민대표회의 기구가 우리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GH에 전달하고 모든 시행은 GH가 하게 됩니다. 시행과 시공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행은 GH가 하지만 시공은 1군 건설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재개발은 또한 좋은 점이 공사비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민간으로 추진하는 구역마다 공사 중단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이라든지 은평구 대조 1구역 이런 것들 다 지금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 협상이 안 돼서 공사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공공재개발은 공기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또한 저희가 조합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 조합해서 핸들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의혹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GH가 하게 되면 공공적인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그 과정이 다 오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갈등부터 이권 배제, 빠른 사업 속도 이러한 부분에 특장점이 있는 공공재개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또 저희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 있는 공공재개발로 힘을 모아서 빠른 기간 내에 최소화된 분담금으로 역세권 대단지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받고 있는데요. 이 동의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67%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토지 면적 2분의 1, 50%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다음에 시공사 선정까지 아주 빠르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부터 8년에는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이 계획되어 있고요. 2029년 2주 철거를 거쳐서 31년에는 착공 및 준공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일군 건설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공사비가 낮아서 중소건설사가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사비가 아주 높아졌죠. 또한 사업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대형 건설사가 공공재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안정성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공재개발에 요즘은 상당히 일군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안팎의 요즘에는 지금은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다 책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개발에 대형 건설사 참여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금융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GH가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사비와 금융비, 이주비까지 다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신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사가 많지요. 자본 건전성 비율 때문에 또 해제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요. 이렇게 GH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저리로 이주비 또한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빠른 사업 추진과 함께 지금 1군 대형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재개발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음은 아실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집에 가셔서 아파트 실거래 앱을 깔아보시면 거기서 저희 경기 광주 역동구역의 구역계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명 아실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 앱 찾으셔서 경기 광주시 역동을 찾아보시면 이미 공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역계가. 그리고 이렇게 GH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투명하게 개발 사업 개요라든지 추진 경위, 향후 계획안까지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아주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하고 나서요. 이렇게 경기 광주 역동구역에 대한 언론 기사가 아주 대석특필되었습니다. 이렇게 2028년 착공 전망이라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경기신문 같은 이런 대형 미디어에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희 공공재개발은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말로 먼저 지르지 않습니다. 결과와 공문 이렇게 뉴스 매체 등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용적률 700% 아파트 체감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700% 아니고 500%입니다.
예. 용적률 최대 700%, 닭장 건물 논란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도의 용적률 500% 수준인 아파트 단지만 봐도 얼마나 이 건물과는 거리가 좁고 빽빽하고 답답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500%도 빽빽한데 용적률 700%까지 간다? 단지에 거대한 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렇게 되면 일조라든지 채광, 통풍 등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추후에 그냥 입주만 생각할 수밖에 입주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시양이 옆에 올라가고 있는데 25평 기준에 현재 일반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일반 분양까지 우리가 흥행하는 부분을 다 고려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소유주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재산 증식상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생각한다면 쾌적한 아파트를 만드는 것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저희는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역동구역에도 이렇게 초역세권이고 입지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역동구역이 신축이 지금 2031년 완공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은 절차법에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단계 항상 정확하게 밟고 가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광주 역동이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되면 인근은 다 구축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판교에 직장에 있는 분들 또한 판교의 높은 집값 때문에 저희 광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당의 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주 수요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광주 역동구역은 일반 분양은 굉장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겠지요. 시공사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1군 시공사가 저희 광주 역동구역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 건설사에서 우리 역동구역을 위해서 제안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이번에 모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조명을 또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모두의 원업이 가장 완벽한 주거 공간이 되기까지 가장 앞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주인공 자이. 론칭 이후 단 한 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명품 브랜드의 자부심. 강남이 가장 사랑한 아파트로 강남의 브랜드화를 이끈 것도 반포의 가치를 뒤바꾸며 위대한 반포 시대를 연 주역도 가장 비싸지만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의 영예도 모두 자이였습니다. 이전의 도시를 지원한 꿈의 조경, 혁신 그 이상의 커뮤니티까지 유럽풍 녹지 공간, 초특급 커뮤니티,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혁신적인 공간. 생명 같은 자연을 끌어들이고 일상을 마법처럼 바꾸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한 새로운 길을 묵묵히 먼저 찾아 걸었던 시간들. 그 길 모두가 대한민국 아파트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5세대 아파트의 시작. 차이. SK건설의 새 이름 SK 에코플랜트. 이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름이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SK만의 의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한인구 5,000세대 이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한 유일한 건설사이자 최고의 설계와 독창적인 디자인. SK그룹이 전사적 역량을 모으고 투자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SK그룹이 보유한 계열사들의 시너지, SK 에코플랜트의 역량이 아낌없이 도입돼 입주 시점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의 상승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입니다. 조합원님이 기대하는 모든 프리미엄이 여기에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SK뷰입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광주 역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공사 건설회사, 일군 건설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다. 오늘 입장하실 때도 우리 1층에서 또 이제 소정의 선물도 이제 나눠드렸죠.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밖에까지 드릴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경과보고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추진 계획까지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감정 평가와 관련된 내용, 도대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는 우리 종전자산평가, 그리고 종후자산평가,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산출을 한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감정평가법인의 미래세안 감정평가법인의 이동일 평가사님께서 상세히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세안 감정평가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일 평가사라고 합니다. 그 조합 방식이나 공공 재개발은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용 방식이 있긴 한데 지금 들어보니까 관리 처분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의 그게 기본 개념은 헌집을 내놓고 세집을 받는 겁니다. 이 일부를 일반 분양을 해서 충당을 하고 그걸로 비용보다 그 일반 분양 수입이 더 작으면 비용이 더 크면 조합원들이 일정한 부분을 분담을 하는 거고 그 분담 기준은 기존에 그 헌집을 내놓을 때 그 평가하게 되는데 그게 종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세집이 이제 종무자산인데 세집 가격과 헌집 가격의 차이를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공재개발이랄까 조합원 개념은 아닌데 사실상 똑같거든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냐 공공이냐만 틀린 거고 사실상 같은 건데 그래서 본인이 내놓은 재산보다 얼마나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더 비싼 집을 가게 되면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분담금이 산출되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놓는 헌집 그게 이제 종전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종무자산인데 종무자산은 가격이 좀 틀립니다.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 가격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는 종무자산 평가라는 거는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00세대가 신축이 되는데 그 중에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체 조합원 분양을 가정을 해서 평가하는 거가 종무자산이고 그게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것 외에 나머지 물량은 일반 분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집 가격 평가하고 새 집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새 집을 들어가는데 비용을 추계를 하고 그래서 그 세 개가 추계가 되면은 산식에 의해서 개인별 분담금이 부과가 되는 구조인데 제가 이제 평가사니까 오늘 종전자산과 종무자산 그 다음에 분담금 개인별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합의 총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지금 조합은 아닌데 조합이랑 같으니까 그냥 제가 통칭 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총 분담금과 개인별 분담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이런 설명회나 뭐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많이 나온 질문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가지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전자산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금 그 헌집을 종전자산이라고 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그거를 평가하는 거다. 이거를 평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700여 분 되죠. 그 토지등 소유자가 700여 분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2억짜리 집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집을 내놓고 이렇게 이제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억짜리를 출연한 분이 나중에 만약에 수익이 6천만 원이다. 그럼 30%잖아요. 그럼 10억 내놓은 분은 수익이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예? 젊으신 분들 좀 해보시죠. 예? 그렇죠. 젊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내는 분이 만약에 6천만 원 되면 30%니까 10억 내는 분은 30%인 3억을 그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의 재산을 출연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종전재산 평가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빼는데 사실은 산식은 간단한데 헷갈려요. 조합원 분양가격은 종무자산 평가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겁니다.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비례율을 알아야 되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런 거가 요렇게 하는구나 정도 지금 한번 보시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느냐?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평가합니다. 모든 그거의 기준은 그거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각 시도 조례를 준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기준 시점이 사업 시행과 고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준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어제랑 오늘 조금 틀립니다. 미세하게라도 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지 못하지. 근데 그게 6개월, 1년이 되면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만 하루하루 미세하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감정평가는 항상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고 도정법에 의해서 종전자산의 기준 시점은 도정법 74조 1항 5호에 의해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추정분담금이 GH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례율 나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한 거고 그리고 혹시나 가격이 통보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으로 평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면 그때 평가하는 거고 아까 사업 일정을 보니까 27년인가 28년인가 사업 시행 인가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납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실제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뒤에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감정평가는 이제 두 군데서 하게 되는데 재개발이니까 두 군데서 하게 되는데 시장이 두 군데 선정합니다. 제가 평가사지만 제가 여기 종전자산 평가할 가능성은 0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제 제 업무 관할 구역도 아니고 광주시장이 아마 선정을 아마가 아니라 광주시장이 선정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은 기준 시점 당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나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면적을 평가,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건축물 대장에 30평이 등재가 돼 있는데 실제로 40평 쓰고 있어요. 10평은 뭐죠? 불법으로 증축한 거. 불법으로 증축한 건 이 10평을 평가 대상으로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안 넣어줍니다. 적법한 건축물만 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고 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지금 이제 그 관련 공부가 저희가 대장이라는 거와 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는 토지등기등본, 건물등기등본. 이런 공부 서류인데 물건에 관한 면적과 관련된 거는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거는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의 소유권과 같은 물건인데 등기의 소유자가 틀리다 그러면은 등기에 있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보는 것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지난주에 제가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로 한다고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은 토지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인 거고 공시지가대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물건의 시세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200만 원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그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 시가의 의미가 거래된 실거래가랑은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전에 다세대 주택이 1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단독주택이 10억짜리가 있었어요. 가정입니다. 근데 이 1억짜리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2억 3억으로 올라요. 2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배 올랐죠? 그럼 10억짜리 단독주택이 20억이 될까요? 1억짜리 다세대는 2억 금방 올라요. 1억에서 2억 가는 거 금방 갑니다. 근데 10억짜리가 20억 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원래는 1억, 10억의 10배 차이였는데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되다 보니까 1억짜리는 2억이 됐고 10억짜리는 한 13억이 됐어요. 그럼 6.5배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2억과 13억으로 평가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네? 예? 13억인 분이 손해죠. 아, 현명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그 1억짜리가 2억이 된 이유는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개발 이익을 발생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시가보다 신축받는, 그러니까 새로 저희가 분양받는 아파트의 시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는 보통 한 7, 80%밖에 안 돼요. 그럼 10억짜리면은 최소 2억 정도는 싸게 분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복권, 확정된 복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0분 전부. 그 복권이 강남 분들은 한 10억짜리인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2, 3억짜리 복권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억짜리인 게 2억이 되더라도 2억을 싸게 받으면 1억이 남잖아요. 근데 10억인 분이 10억 가지신 분이 13억밖에 안 되는 거는 그 똑같이 그 2억 정도 프리미엄이 똑같이 2억밖에 안 붙기 때문에 그 2배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데 그 시가가 물건별로 그때그때 거래된 시가하고 좀 틀리다. 구역 내 표준적인 규모, 가장 표준적인 규모의 그 가치분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공시지가로 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자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두 개입니다. 토지라는 부동산과 건물이라는 부동산. 그래서 토지 평가하고 건물 평가에서 합산을 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이나 구분 등기되어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하나예요. 그 등기에 보면은 대지권과 전용 면적이 하나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수준은 실현된 개발이 포함하고 미실현된 개발이 배제한다. 아까 제가 예를 든 상황을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거고 평가할 때 가장 평가사들이 주안을 두는 게 종전자산에서는 절대적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가격, 가격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자, 종무자산입니다. 신축자산. 새로 진 아파트가 종무자산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종무자산 감정평가인데 관리처분 계획 기준 시점 아까 제가 기준 시점은 항상 특정한 날짜 감정평가를 특정한 날짜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종무자산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고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조합원 분양 신청 종료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인가 받은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받고 그러면 조합원 분양 신청 받으면 그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종무자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총회 이전에 조합원 종무자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건물 철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를 평가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그 당시에 평가하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그거는 없는 물건을 설계 개요가 나오면 설계도서가 적법하게 설계도서 내로 적법하게 준공이 될 것을 가정을 해서 하는 조건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두 군데가 하는데 종전자산과 동일하게 광주시장이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종전자산과 종무자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이고요. 자 이제 분담금 비례율과 분담금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조합 총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700분이 지금 동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2,800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임의 숫자. 그런데 조합원 분양 수입 말고 일반 분양 임대주택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 분양 수입이 6천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4천억은 누군가가 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이 내야 되죠. 그 4천억이 조합원들이 내는 총 분담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조합원 외 분양 수입 6천억과 사업비 1조 차이인 4천억이 여러분들이 700명이 숫자가 너무 큰데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억이고 일반 분양 수입이 2천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000억이죠 차이. 그 1,000억을 조합원들이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 1,000억은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별로 분담하는 게 개인별 분담금 방식입니다.
천억은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해야 되는 금액 총액은 일반 분양 수익과 사업비 총액으로 이미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확정된 총액을 개인별로 부담하게 되는 게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입니다. 개인별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는 종무자산 평가 금액인데 그거에서 권리가액을 뺀 거가 분담금입니다. 제가 분양받는 금액이 10억인데 제 권리가액이 6억이에요. 그럼 4억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6억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종전자산이 예를 들어서 5억으로 평가됐어요. 근데 제 권리가액이 6억이 되려면 비례율이 120% 되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거다. 그래서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비례율이 높은 게 사업성이 좋은 거죠. 근데 비례율이 100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자, 비례율은 이 간단한 산수니까 한번 보셔요. 요게 이제 가로 안에 분양 총수입. 이 분양 총수입에는 일반 분양과 조합 분양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들어가고 거기서 신축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 총액을 뺀 거가 분자에 들어가고 종전자산 총액이 700명에 대한 각각 평가한 거 그 총액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올라가고 종전자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른 변수가 동일한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지죠. 자, 권리가액은 뭡니까?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다 비례율입니다. 평가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권리가액입니다. 평가가 제가 5억으로 받았는데 비례율이 예를 들어서 200%예요. 그럼 권리로 10억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낮게 받아서 기분 나쁘지만 비례율이 올라가니까 현금은 10억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전자산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종전자산의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다. 낮아지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같아지거든요. 근데 내 거만 낮아지면 안 되죠. 다른 사람 것까지 다 낮아지면 괜찮은데 제 거만 낮아지면 제가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종전자산 평가할 때 합리적 이익 배분, 균형 있는 평가라고 말씀드린 거죠. 종무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설계 도면에서 준공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저희 관리처분 내역을 보면은 총 수입은 조합원 분양 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 임대주택 매각 수입으로 총액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원가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과 사업비가 원가입니다. 이 총 수입과 원가의 차이는 이익이죠. 사업 이익이 됩니다. 이 사업 이익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비례율 산출 이제 앞에서 보신 거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비례율은 분자의 분양 총수입,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수입을 포함한 분양 총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거가 분자에 들어가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내려간다. 조합원 분양가가 내려가면 분양 총수입 줄어들죠. 비용 다른 변수, 사업비와 종전은 똑같은데 조합원 분양가가 내려가면 비례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조합원, 자,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종전자산은 그러니까 종전자산은 내 재산에 대한 종전자산은 높았으면 좋겠고 조합원 분양가는 낮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착해서 내 거만 그러는 거는 또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사업성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에 종무자산 평가 금액이 내려가면 비례율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양받는 분양가가 내려가면 비례율도 내려가가지고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이거는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 내가 돈 내는 거 아닌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데 수입이 올라가니까 비례율이 올라가서 좋은 거고요. 사업비가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죠. 그래서 단순한 산식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조합원 외,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수입을 올리거나 사업 비용을 줄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분양 총수입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분담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 총 분담금은 사업비 총액과
조합원 외 분양 수입,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수입과 임대주택 수입을 말하는 거죠. 조합원 외 분양 수입과 사업비 총액의 차이가 총 분담금으로 확정이 되고 그거를 확정된 총액을 개인별로 나누는 이런 산식에 의해서 조합원 분양 가격에서 조합원 권리 가격을 빼서 700명권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1,000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분담금 산출 예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 조합원의 종전자산 2억이고 종전자산 총액이 200억입니다. 사업비는 400억, 분양 면적은 4,000평,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이 그중에 3,000, 일반 분양이 1,000, 조합원 분양은 1,500, 일반 분양은 1,600. A 조합원이 받는 거는 30평, 가정 1입니다. 가정 2는 가정 1과 다 똑같은데 A 조합원의 종전자산이 2억에서 2억 4천으로 20%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A 조합원이 전데 제게 2억에서 2억 4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 200억은 얼마가 됩니까? 240억이 되겠죠. 예. 평가사가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 거가 20% 올라가면 전체 다른 사람 것도 다 20%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0억이 된 겁니다. 다른 변수들은 동일합니다. 가정 1과 가정 2에서 A 조합원의 분담금이 같은지 틀린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정 1보다 가정 2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분담금이 내려갈 걸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정 1에서 조합 총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앞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400억이었고 일반 분양 수입이 16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240억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일반 분양 조합 총 분담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일반 분양 수입은 일반 분양 단가에다가 면적, 조합 분양 수입은 조합 분양 단가에다가 면적. 그래서 이렇게 160억, 450억 이렇게 된 거죠. 자, 비례율은 분자에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수입 160억, 조합 분양 수입 45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업비 400억을 뺀 거가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200억이 들어가서 비례율이 105%가 됩니다. 그러면은 A 조합원은 아까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2억이었는데 비례율이 105%가 되면 2억 곱하기 105, 2억 1,000이 되겠죠. 권리가액이. 종전자산 2억은 중요하지 않고 2억 1,000이 중요한 겁니다. 2억 1,000이고 A 조합원의 분양가는 30평을 분양받는다고 했으니까 1,500만 원쯤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4억 5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 2억 1,000을 뺀 2억 4천이 이 A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B의 가정 2의 경우는 조합 총 분담금은 똑같죠. 일반 분양 수입과 사업비가 똑같으니까. 그러고 일반 분양 수입과 조합 분양 수입 똑같고요. 비례율이 근데 달라지죠.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200억에서 240억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비례율이 105%에서 87.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A 조합원은 2억 4천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다가 2억 4천에다가 비례율 87.5를 곱하면 2억 1,000이 됩니다. 가정 1과 가정 2의 권리가액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율로 상승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제 것만 높게 평가를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율로 20%씩 상승을 하게 되면 권리가액이 결국에 같아지고 조합원 분양가도 같기 때문에 분담금 2억 4천으로 동일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조합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그러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지금 요 산식만 놓고 보면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낮은 게 좋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700명이 전부 나중에 분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 청산자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도 있죠.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유상으로 사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자산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현금 청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조합원들은 비용이 증가하니까 분담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업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국공유지는 상관이 없는데 유상으로 사와야 되는 국공유지들이 많이 있어요. 국공유지 매입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사업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자, 내 부동산의 보상 이게 설명회나 이렇게 강의 다니다 보면은
내 부동산의 보상가는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까 위원장님도 저한테 그러시대요. 그 주민 토지 등 소유자가 내 건 얼마야?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거 물어보지 좀 말라고 하라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00명이 동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업을 할 때 내가 출연하는 자산, 그 출연 비율을 정하는 게 종전자산 평가인데 그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보상가로 오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한테 성립하죠. 나는 분양시청 안 받을 거야 나중에. 분양시청 안 할 거고 현금 청산 받을 거야. 그러면은 이 질문이 성립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현금 청산이 되느냐 보상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상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조합에서 하나,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하나,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하나, 세 군데 평가법인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고 그걸로 협의가 안 되면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걸로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걸로도 안 되면 행정소송 이렇게 보상 절차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 사업에 참여 안 할 거야. 뭐 그런 분들은 저 질문이 합당한데 나는 나중에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프리미엄도 좀 먹고 뭐 이렇게 좀 수익 좀 누릴래.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종전자산 평가 시 공법상 제한사항 용도지역 토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법상 제한입니다. 용도지역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준주거냐 아까 용도지역 상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종전자산은 현재 당해 사업으로 시행하기 전에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기 방배 5구역이라고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 1종이 조금 있었고 대부분 2종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1종이 2종으로 바뀌었고 2종 중에 1종으로 일부가 바뀌었어요. 공원 조성하는 부분이 용도지역 1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그러면은 원래 1종보다 2종이 건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거든요. 원래 1종이었던 땅이 2종으로 바뀌었으면 용도지역을 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네? 원래 1종이었는데 용도지역이 2종으로 바뀌었어요. 당해 사업으로. 1종이겠죠. 우리 어머니도 잘하셔. 근데 원래 2종이었던 부분들이 1종으로 바뀌었으면 뭘로 평가합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대답을 너무 FM대로 대답을 하셔서 제가 말이 좀 줄어드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2종으로 평가해야 된다.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면 2종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요. 근데 원래 1종이었으면 1종으로 평가하고 1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1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종이었으면 1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 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사업 진행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평가 목적, 출연 자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은 원래 용도지역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합리적 권리 조정이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자,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하는 플로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두 번째는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대한민국에 네 군데밖에 없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는 구청에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분양가를 정해줍니다. 평균 분양가를.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자유롭게 분양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광주시는 분양가 자율화 지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분양가를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시세를 이렇게 요 동네에서 가장 비싼 게 자이가 제일 좋더라고요. 평당 한 2,300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 그게 한 2천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그 위치와 경관 연수에 따라서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자이보다 위치가 좀 더 좋잖아요. 근데 자이는 신축 아파트고 그래서 그거보다 위치가 조금 우세할 것 같고 대림 이편한 세상은 한 몇 년 됐더라고요. 벌써 입주한 지. 그래서 연도 보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시점에 84 기준으로 한 2,400 정도 할 것 같은데 지혜체에서 저 자료 배포한 거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 한 1,800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2,400짜리를 1,800에 하면 600만 원 할인 분양 받는 거죠, 조합원들은. 그러면은 600만 원이면은 34등이면 2억 얼마가 되겠죠. 네. 그 정도의 로또를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면. 네. 자, 비례율이 100에 미달하면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 거 아닌가. 자,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시세가 8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 2억이에요. 그럼 2억 할인 분양 받는 거예요. 이거 이미 숫자입니다. 근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5억이고 비례율이 90%이다. 비례율이 90%니까 사업성이 없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보면은 실제로 8억짜리를 6억에 분양을 받는 거니까 사업 이익 2억을 먹죠, 조합원이. 그리고 5억에 비례율이 9%, 90%라면 10%가 손해니까 5천만 원 손실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2억의 이익과 5천만 원의 손실을 하면 1억 5천. 그러니까 5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례율이 비록 90%라고 하더라도 1억 5천 정도는 수익이 된다. 이런 케이스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합원 원 플러스 원, 우리 통칭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죠. 두 채를 가질 수 있는 가능한가? 원 플러스 원은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전자산, 현재 가지고 계신 종전자산의 주거 면적이 상업 면적이 안 됩니다. 주거용 면적이 원 플러스 원의 주거용 면적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용 면적이 150제곱미터라면 84가 하나 받고 60 하나 받으면 84에 60, 144잖아요. 그럼 144가 넘으면 기존의 종전자산의 주거용 면적이 그럼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액과 상관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종전 권리가액이 원 플러스 원 종합은 분양가보다 큰 경우. 종전 권리,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의 두 개 합친 분양가가 예를 들어 12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종전 권리가액이 12억이 넘으면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두 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채를 받는 겁니다. 정비 사업으로 한 개발 이익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 다양한 단계에 의해서 이게 이익이 한 번에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가정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면 시가가 상승을 합니다. 아마도 한 2, 3년 정도가 지금 많이 올랐죠. 구역 내 가격 실거래가 많이 올랐죠. 광주에 다른 이 사업 구역이 아닌데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게 개발 이익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 터분 당시의 비례율로, 통상 비례율이 100은 조금 넘으니까 비례율이 105라고 하면 5억짜리에 대해서 5%인 2,500만 원 정도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가는 거다. 세 번째로는 시세와 일반 분양. 제가 조금 전에 현재 여기가 준공돼 있다는, 설계 도서들이 준공돼 있다면 한 2,400 정도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일반 분양을 2,400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다면? 그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분양 받는 분들도 조금은 피가 있어야지 분양을 받으니까. 그래서 보통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합원은 결국에는 조합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더 낮으니까. 그리고 일반 분양가와 조합 분양가 차이. GH에서 한 거 보니까 10% 차이 나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정도 할인 더 하는 거죠, 일반 분양가보다. 그게 또 이제 조합원의 이익으로 귀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분들은 뭐 각종 옵션들을 많이 주잖아요. 뭐 식기세척기니 뭐 이런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분양분과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샤시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자들은 보통 추가 비용을 낸다, 조합원들은 다 그 조합원 분양가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옵션의 차이 등이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 좀 추상적인 건데, 분양 이후 발생하는 프리미엄.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격언 중에 하나가 비싸더라도 좋은 거 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압구정동 분양가 시세가 2억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3억 할 거라고 생각하죠. 반포가 2억 되니까 이제 압구정동은 평당 3억 한다는 겁니다. 84가 100억 된다는 얘기예요. 큰 거를 사야지 그게 가치 증가분도 더 크고 나중에 상승률도 크고 금액도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조합원들은 보통 저희 사업 구역 내에서 로얄층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남는 것들 찌끄레기들을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물론 이제 워낙 저희가 일반 분양이 많아서 찌끄레기만 전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합원들이 좋은 로얄동과 로얄층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생하는 프리미엄도 더 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설명 정말 재밌게 잘 해주셨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발걸음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모두 아시겠지만은 우리 광주시 의원이신 오현주 시 의원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인사 말씀 좀 청해 듣는 시간 먼저 갖고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님, 예. 예,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옆집에 살아요. 정신교회 옆에. 저희 주차장에 주차를 꽉 해주셔가지고 주차하는 좀 힘들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시에서도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추진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여기 계신 신주희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저도 뭐 지역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옆집에 살고 있지만 소유주 등이 아닙니다. 예,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에서 뭔가 도울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협조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성공적인 빠르고 좀 빨리 잘 추진해서 광주의 여기가 얼굴이잖아요. 우리 광주의 얼굴인 이 역동이 잘 어떤 방식이 됐든 제대로 잘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장비가 좀 다소 혼잡한 관계로 앞쪽에 좀 마이크를 비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거스로서 발언권 요청해 주시고 발언권 얻으신 분께서는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게 우리 추진 경과보고사항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향후 일정 계획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광주 역동 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사님께서 우리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비례율 산출과 관련된 부분, 추정 분담과 분담분에 대한 사항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발언권 있으시면 거스로서 발언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 예. 앞쪽으로 좀 나와,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광주 역동에 지금 산지 한 40년 이상 살았는데 여기 입주민 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많으신데 궁금한 게 이제 다들 비슷할 거예요. 분담금도 뭐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어머니도 지금 좀 궁금하신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은 한시건입니다. 역동에 살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로얄층이다 뭐다 이런 것도 한 몇 층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로얄층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동네랑 뒤에 있는 동네랑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길이 이렇게 주차 이게 뭐라지 길이 이제 있잖아요.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폐쇄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광주역까지 돼 있는 이제 그런 거리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로얄층이 몇 층부터 시작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뭐 주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현금으로 받겠다. 나는 이제 그냥 뭐 이거 부동산 안 들어가고 아파트 안 들어가고 그러면 뭐 그런 차이들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주신 거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로얄층이라고 해서 어디 뭐 규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 보통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뭐 10층 이상이면 로얄층이다. 근데 요즘 층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보통 지금 뭐 40층 이상 된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펜트하우스도 최고층 쪽에 이제 위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고층 부분, 뭐 상부층이 로얄층이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그게 특정이 돼서 여기가 로얄층입니다. 여기가 어떤 뭐 여기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종후 자산평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점으로 종후 자산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각 층호별로 금액이 다 나와요. 그걸 보시면서 금액에 대한 차액을 보시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좋다. 근데 그게 왜 다르냐면 그 층의 접근성, 위치, 향, 조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층만을 가지고 로얄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현금 청산과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비구역 입안과 관련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업 초기에 하는 단계예요. 제일 처음 하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동의서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앞으로도 몇 번의 동의 여부를 여쭐 거예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시공자 선정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시공자 선정도 투표에 의해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시공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해서 우리 건축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건축 계획 수립하고 나면 수립된 건축 계획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거예요. 그게 설계가 확정되는 겁니다. 예.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뭐 한다고요? 종전 자산 평가하죠. 요때 분양 신청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요때 한 번 더 나와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때 이제 현금으로 청산받으시는 겁니다. 요 시점에 한 번. 자, 그러면은 이때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내가 현금 청산 난 또 뭐 안 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안 되나요? 또 가능합니다. 언제냐면 분양 계약 체결이에요. 그거는 사업이 또 일정 부분 가서 관리처분 계획 끝나고 2주 하시고, 그렇죠? 2주 하시고 일반 분양하기 전에 보통 조합원 동호 추천 결정하시고 층호가 결정이 되고 나면 분양 계약 체결하시거든요. 그때 나는 분양 계약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그때도 현금으로 청산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평가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 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종전에 대한 자산 평가를 실시하게 되죠. 종전에 대한 자산 평가한 것으로 내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금액으로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이제 현금 청산으로 분류가 되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청산 수용 재결을 위한 감정 평가를 다시 이행하게 되고 그 감정 평가 절차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수용 재결이라는 절차를 이행해서 감정 평가 금액 또는 보상 금액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우리 뒤에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좀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먼저 좀 이동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집원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135-31 이번에 신축을 했거든요. 근데 땅이 전부 다 이거 뭐 대지가 아니고 뭐 맹지도 있고 또 다 허물어져가는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 보상가가 감가 차익이 얼마나 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신축 면적이 127평입니다. 준공은 11월 달에 나고요. 현재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117평에 대한 감정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인지 땅은 땅 따로 있고 건물 따로 있고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너무 깊게 들어가셔서. 자, 우선 감정평가사님께서 평가 관련된 것을 말씀 좀 드릴 텐데 분양 신청과 관련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양 자격에 대한 것도 좀 먼저 말씀을 분양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우리 역동구역에 있어서 토지도 일부 또 갖고 있어요. 맹지예요. 그리고 내가 다세대 주택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쪽에 또 뭐 단독주택도 또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수의 물건을 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내가 분양 신청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거 맞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 법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규정에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예,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다만 우리 상가들 엄청 많죠.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가를 또 공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분양 신청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자면 내가 워낙에 갖고 있는 게 토지 또는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여러 물건을 갖고 있는데 주택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 재개발에 한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1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그렇죠. 종전 자산 범위 내에서 2채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채까지는 분양이 가능하세요. 다만 이제 두 번째 분양받는 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25평형 아파트, 예, 그리고 3년간 전매 제한 이렇게 됩니다. 이전고시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평가와 관련된 것도 말씀드릴게요. 땅이 여러 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합의를 하셨다? 네. 단독주택입니까? 아, 다가구용 단독주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필지가 두 필지인데 그 두 필지 지상에다 한 채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한 필지인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맹지가 아니고 다른 땅이 또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땅이 지금 두 필지고 다른 땅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 땅은 맹지인데 지목은 뭡니까? 지목은 뭡니까? 이제 맹지로 평가하는 거고요. 일단은 땅 두 필지 지상에 건물 하나 있고, 그럼 땅 두 필지는 한 필지로 보는 거고요. 합의를 안 했지만 1단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신축이니까 이제 신축 가격에 준해서 평가가 되는 것이고, 뒤에 땅 저는 맹지면 맹지 감가가 되죠, 당연히.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지고 그 뒤에 맹지를 제 거예요. 저는 다른 땅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제 거랑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거랑은 조금 가치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맹지는 그 자체로서 효용도가 별로 없는 땅이잖아요. 도로가 안 붙으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맹지가 아닌 걸로 형상 변경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제하는 비용이 좀 적겠죠. 그래서 동일한 소유자라면 동일한 맹지라고 하더라도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소유하고 직원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보덕센스빌 라동 202호 소유주인데요. 유온입니다. 예, 저기 공공재개발은 지역에 따라서 구역 지정이 되고 난 후에 매매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도 역동은 어느 곳에 속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매매가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게 되면 39조의 규정을 하고 있고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곳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제 매매가 안 돼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기준으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아니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자유로워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매매는 자유롭습니다. 사고 파시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가 걸리냐면 권리가액 산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도 권리가액 산정 기준일이 고시가 됐죠. 이게 2023년 11월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죄송합니다. 22년 11월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의 증가하는 행위, 다시 말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 행위 또는 나대지를 또는 아파트 공공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제재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유하고 계신 물건 중에 토지 가지고 단독주택 소유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 두 개일 거예요. 토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 등기부등본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근데 내가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소유, 건축물 소유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건물은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것이 안 된다라는 게 2022년 11월 이후 우리가 권리가액 산정 기준을 보신 이후부터는 제재가 된다는 이유인 거고 소유 못 파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매매는 가능하시다. 예. 또 있으실까요? 네, 앞쪽에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덕센스에 사는 김용순입니다. 저희는 그 빌라 한 채가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그거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미리 어떻게 그 소유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 또 지금 그 여기 그게 한 700세대가 조합원 정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건물은 한 2,800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이제 뭐 그 임대주택분이 한 400 얼마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만이 그 조합원한테 이익이 되고 뭐 사업성이 나중에 많이 된다고 쳐도 그게 건축비도 들어가고 사업비 이렇게 제끼고 나면 조합원한테 돌아오는 비용이 별로 그렇게 막 100%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뭐 빌라 13평, 15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뭐 몇 억씩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적에 저희 주민들의 고려사항을 좀 애로사항을 참작해서 조합원가를 좀 더 낮게 하고 일반 분양가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런 거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조합원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좀 검토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박수까지 맞죠. 뭐 맞는 말씀이세요. 뭐 소유권 정의와 관련돼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마도 지금 이제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배우자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전고시라는 걸 해요. 네, 이전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 행위가 자체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형태를 그대로 넘어갑니다. 공동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동이 소유로 그대로 넘어가요. 네, 단독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단독이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을 정리하는 행위가 필요하냐?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명으로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후에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언제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좋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조합원 분양가나 우리 일반 분양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 평가사님께서 또 앞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조합원 분양가는 많이 좀 낮추려고 해요. 좀 많이 낮추는 범위까지 본 게 보통 한 일반 분양가의 한 85%까지도 많이 낮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추고 우리 주변 시세라든가 부동산 시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일반 분양가는 사실상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건설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뭐 사실상 우리가 기부채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임대주택도 건설하게 되면은 공공기관에 매각 비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수입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하시고 뒤쪽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소리하고 계신 직원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역동 175-1 장성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잘 됐고요. 뭐 다들 잘 아실 텐데 저는 좀 궁금했을 때 그 동의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의서 우리 소유주님 다 내셨을까요? 다 내셨죠.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다 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제출받고 접수받고 있는 동의서는 정비계획 2반과 관련된 동의서입니다. 정비계획 2반이 뭘까요? 정비계획은 뭘까요? 정비계획은 우리가 사업 구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땅에 어디다가 공원을 두고 도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아파트는 어떤 위치에 질 거고 그리고 용적률은 몇 %, 그리고 층수는 몇 층, 이쪽은 준주거를 질 거야, 여기는 층수 몇 층, 이렇게 토지의 이용을 결정하는 게 정비계획이에요. 예.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께 우리 설계와 관련된 거는 말씀드린 바가 없어요. 의견을 취합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은 우리 사업, 우리 공공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동의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시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 결정 단계를 좀 진행할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보신 그림이 확정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바뀌어요.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일부 조정이 됩니다. 공원 위치를 좀 바꿔줘라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폐도 지금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도 뭐 통경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이 바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적인 부분은 언제 바뀌냐면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뒤에서 결정이 돼요. 이때는 우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광명시로부터 고시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을 할 거고요. 이때 뭐 설계자도 같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정된 시공자와 설계자로부터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 의견을 좀 여쭤볼 거예요. 우리 설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몇 평형 갖고 싶으십니까? 라고 여쭤볼 겁니다. 그게 흔히 희망평형 선호도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평형 선호도 조사를 한 차례, 두 차례, 최소 3, 4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거고 그 설계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사업시행인가 단계 때 별도의 동의서를 또 내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여쭤볼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자리에 다 모이시게 하셔서 동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분양 신청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분양 신청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죠. 우리 처분은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그 처분에 있어서 대략적인 분담금을 그때 보십니다. 내게 얼마가 결정이 되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지 결정이 되죠. 그리고 분양 신청이 끝나야지 종후의 금액이 결정이 되죠. 그 금액을 우리 관리처분 단계 때 여러분들께 총회 책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시고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해주셔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동의에 대한 절차가 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또 있으실까요? 아까 예, 우리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신교회 지지원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또 역동 관내에 전신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들 이 개발을 위해서들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 방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민간투자신탁에서 개발하는 분들도 하셔서 설명을 해서 제가 잘 들었고, 이번에는 신주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공공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오셔서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참 두 사이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서 들을 때는 그게 또 그럴듯하고 여기서 들을 때는 우리 신주 위원장님이 추진하는 이 공공이 또 그럴듯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또 4,800세대 정도를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서는 임대주택도 없다. 거기는 500%가 넘게 이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그 500%보다는 작고 아까 2,800세대 아파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목사로서 이 지역이 개발되는 게 제가 원하는 거고 어느 분이 어느 개발하든지 그쪽에서 열심히 해서 빨리 광주시 이 역세권이 정말 멋지게 좀 탈바꿈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보니까 세 군데서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아예 그냥 반대한다. 이런 측의 한 군데가 있고 민간에서 개발하겠다. 공공에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숙제가 또 한 가지는 이걸 화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로 나가가지고 개발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이제 십자가를 칠 뿐인데 우리 또 여기서는 신주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빨리 개발이 되기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잘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왜 이렇게 인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민감한 질문을 또 이렇게 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흔히 이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이제 법령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도시복합개발법이라고 해서 최근에도 법령이 좀 2월 달부터인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도 사업이 추진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업 추진에 의해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우선은 민간 사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조합 설립은 누가 하냐면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 임원, 조합장감사 이사, 대의원을 선출을 하고 선출된 조합으로부터 우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이행을 해요. 근데 이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우선 정비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또 해야 돼요. 예,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또 설립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동의를 또 받아서 이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죠.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나면 나머지 뒤에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통합심의, 뭐 시공자 선정, 그리고 통합심의하고 건축심의라고 얘기하죠. 통합심의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계획하고 종전자산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 끝나고 나면 이주하시고 철거하시고 착공, 공사기간 끝나고 나면 준공나고 입주. 예, 뒤에는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공공이라는 장점에 대한 건 앞서서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기간 단축이라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 일단은 추진위원회 설립 안 하죠. 조합 설립 안 하죠. 그죠?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최소 사업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 일단 일정 부분 좀 단축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통합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인 GH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혜가 좀 더 수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후속적인 업무도 또 경험치가 좀 많은 GH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기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한 부분.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죠. 제일 큰 부분이에요. 뭐냐면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정비계획 수립까지 발생되는 비용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게 최소 수억 원 좀 발생합니다. 적게는 5, 6억, 7억 이상 뭐 이렇게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달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 다 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씩 다 내셔야지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회 설립 때보다면 이제 협력업체를 선정하죠.
현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좀 조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의 가장 큰 차이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단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지금은 우리 MOU까지 체결이 돼 있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GH 우리가 정비계획 2반 동의서만 동의율을 충족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누가 해줘요? GH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비용을 부담하실 사항들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거고, 신탁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냐, 그죠? 조합은 우리 토지등 소유자로분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행자, 사업 시행 대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사업 시행 대행자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GH냐, LH냐, 뭐 SH냐, 이 사업 시행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공공. 그게 아니면은 우리 신탁사 이렇게 지정해서 신탁사로부터 사업 시행을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에서 대행해 줄까, 신탁사에서 대행해 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복합사업개발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법이 2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할까요? 네, 질문 더 받을게요. 나오시죠? 네. 제가 오명선인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이 역을 끼고 있는 곳에는 다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공공재개발로 가는 것보다 역세권 개발로 가는 게 훨씬 더 세대수가 많아지고 진행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역 근처에서는 다 그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또 뭐 300m에서 뭐 500 그 거리도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우리 여기 역동은 무조건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공재개발하고 그 역세권 개발하고 왜 우리는 역세권 개발 안 가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예, 사실 저는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 관련된 부분을 좀 알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이어서 제가 깊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우리 결과적으로는 역세권으로 개발, 우리 반경 몇백 메타, 500m 이내에는 뭐 역세권으로 해서 거기에는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거나 또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죠. 용적률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1종이었을 때 용적률 뭐 200%, 2종이었을 때 250%, 3종이었을 때 300%, 준주거였을 때 뭐 400%, 근데 역세권이었을 때 500%,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냐? 아니요, 반영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세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적률 상향을 최대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600%, 550%인가요? 600%인가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적의 설계를 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용적률을 최적으로 좀 뽑을 수 있는 게 약 543%까지에 대한 최적 용적률을 뽑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층수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풀리면 용적률을 좀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층수는 현재는 45층. 높아지면 좋을까요? 높아지면은 뭐 좋죠. 높아지면 좋은데 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공사비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초고층, 뭐 최고층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50층 넘는 아파트들 최근에 많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고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은 50층 넘게 되면은 이제 받아야 되는 심의라든가 또는 설계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시공에 대한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들을 좀 고려해서 층수에 대한 부분도 45층 또는 3종 같은 경우에 35층으로 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결정된 것이냐, 층수나 최고층이라든가
또는 위치에 대한 용적률은 토지 이용 계획상에 결정이 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뒤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아있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립니다. 또 있으실까요? 예, 저기 뒤쪽에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45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의견들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마지막 한 분으로 해서 오늘 이제 시간 5시 정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또 후속적으로 인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직원하고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삼촌 대신 나왔고요. 대성빌라 102동 303호고요. 삼촌 성함은 유자, 종자, 환자 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분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집집마다 붙어있는 거 잘 읽어보고 삼촌도 읽어보셨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여기 재개발 시작할 때부터 설명에 다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싸우는 거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참 좋죠. 이익을 많이 서로 어떻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질문은 광주시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70% 찬성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는 광주시 주도로 개발했으면 여기 개발이 더 빨리 됐을 텐데 그때는 개발을 못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 보내주신 거에 뒤에 다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설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설계 확정은 아닌 거죠. 앞으로 계속 바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보면 엄청 여러 군데에서 이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얼굴 많이 나오세요. 아빠도 여기 경기도 광주시인데 광명시라고 말씀 잘못 하신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 경쟁 입찰로 알고 있는데 GH가 근데 유독 여러 군데만 특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입찰이나 이런 걸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독 공공재개발하면 왜 GS건설이 유독 많이 해서 건설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삼촌이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되시는데 뭐 아시겠지만 솔직히 빌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한다 하면 손해가 없죠. 단지 현금만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뭐 6억대는 아파트 하나 받으니까 근데 현금이 없으면은 그 뒤에는 뭐 나중에 좀 많이 곤란하겠죠. 그러면은 빌라 갖고 있는 사람들 치고 여기 저희 삼촌분 토지나 상가 갖고 계신 분도 오셨는데 그러면 개발 수익이 나면은 상가나 토지분들에 대한 배상 보상이 따로 있는지 그걸 해줘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인 소유자의 그 동의율 67% 받으면 뭐하니까 나중에 토지 절반 또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받으려면은 상가나 토지분들의 동의서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도심복합 재개발 사무실 가셔가지고 GS 건설에서 와가지고 공공재개발 할 때만 국가 토지가 포함이 되고 민간 재개발할 때는 국가 토지가 포함이 안 돼서 여기는 절대 개발을 못한다 민간으로 그것도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은 제가 받으면 판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는 처음에 지혜도 와서 설명하실 때는 막 2억 4천 나왔다가 지금 2억 나왔는데 그건 저희가 아파트 들어가려면은 2억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 들어가면 분양권 판매하는데 분양권은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분양을 받았으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무 거주 기간이 아예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이익이 생기면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이거 다 궁금한 질문이라서 차후에 사무실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은 대답을 해드릴 건데요. 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오늘 밤새야 됩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 예, 간단한 것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해주신 것만 한 7, 8가지가 있어서 네, 지금 우리 질문해주신 분을 마지막으로 그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팔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 지역 명칭을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우선적으로 보상 기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기회에 좀 들어왔습니다. 상가,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한 법령은 없습니다. 명확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 뭐 세입자 또는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은 별도로 좀 규정하고 있죠. 세입자에 대한 보상 기준, 우리 세입자분들 안 계시죠? 세입자분들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좀 나중에 얘기하시더라도 우리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상가 소유주분들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화 되어 있고요. 4개월치 평균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주비 지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거 이전비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사비 지급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주비 관련 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분양받게 되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분양 신청하시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서 분양 신청하시고 관리심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분양 계약 체결하시죠. 분양 계약 체결하시고 나면 이제 뭐 환급 대상 종전의 권리가액이 많으셔서 종전의 권리가액이 크셔서 비용을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덜 하시겠지만 종전의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분담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조합원님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뭐 육회 그리고 잔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주할 시점에 금융권을 보통의 경우에는 금융권을 선정을 해요. 1금융권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금융권으로부터 이주비 지원을 알선을 하게 됩니다.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종전 자산의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종전 자산의 70% 범위까지 물론 이제 상환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금융 상담을 통해서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주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세입자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보상받은 이주비를 받으셔서 세입자에 대한 설정되어 있는 비자산 비용이라든가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기준들은 그 비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지원이 좀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 나중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또는 사업 시행자인 GH 공공사업이니까 GH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토지 이게 공공개발 사업에서는 국가토지가 있는데 민간사업은 안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지에 대한 거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할 경우에 사업이 불가능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양권 판매 가능하냐? 분양권 판매도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판매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도양수가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주하시고 분양 동수처분이 결정이 된 이후에도 종전에 대한 물건을 양도양수하시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사업하실 수 있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 그거는 이제 별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거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일 경우에는 실거주 2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해서 현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예. 1년, 3년. 예. 그거는 GH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실거주 여부에 대한 거는 GH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계신가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시공사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저희 주민준비위원회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시공사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회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투표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일군 아주 유명한 시공사들이 우리 소유주분들께
역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광주시가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했었을 때가 있었지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주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했을 때 우린 지켜봤습니다. 공공 쪽 단톡방, 민간 쪽 단톡방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측에서 어느 한 번 동의서 격려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1년 뒤에 허가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분위기가 마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에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주택정책과를 찾아가서 왜 1년 만에 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동의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도대체 얼마 만에 몇 프로의 동의서를 기대하고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걸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 키운 것입니다. 키운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광주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에 달하는 동의서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연장을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지 왜 1년 만에 허가 제한을 해제합니까? 1년 만에 70%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이 재개발 진행할 수 있는 것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라고 책상을 두들기면서 열변을 토했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들 한 200분가량 민원 제출했고요. 제가 광주시청에 앰플 뽑고 가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광주시가 포기하지 말고 개발해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흡수했어도 개발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시에서는 또 뭐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이런 분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의서를 제출해 주러 갔을 때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뭐 공공은 다 뺏긴다라는 워딩을 들었습니다. 어디나 민간 추진체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예, 뭐 광명도 그렇고요, 우리 뭐 원당도 그렇고요, 우리 역동구역도 그렇고요. 민간 추진 세력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시에 뭐 또 다 접수하는 곳도 있고요.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직 진정성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거 하나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례율을 150%에 맞춰놓고 4,900세대, 3,700세대, 4,200세대 2천만 원을 더 주겠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 누가 이런 장담을 합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우리 소유주분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 인사를 그냥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4년간 오직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하나로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왔습니다. 우리 경기 광주역 초역세권 랜드마크 아파트는 지금까지 4년을 추진해온 공공재개발로 가야만 빠른 시간 안에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굉장히 빨리 단축시켜서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을 민간차가 한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아파트,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아파트, 퀄리티 좋은 아파트, 저희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위원회가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퇴장하시기 전에 마지막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뭐 받고 있죠?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유주 여러분께서는 다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주변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소유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동의서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 말씀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준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